예, 지금까지 그 세 분의 전문가들의 그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건설사들 그리고 금융사들 그 넓게 보면 정부까지 정말 지금 혹독한 그 건설사 내지 부동산 그다음에 PF 금융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 집어내서 풍부한 현장 데이터와 함께 전곡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의 그 마지막 그 일정으로 제가 이분들의 발표를 듣고 한 가지씩 좀 우리 주로 건설사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 건설사들이 이러한 금융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그 제대로 된 그 경영을 그 펼칠 수 있는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발표자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발표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광수 대표님께서는 아까 지금 우리 건설사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 위기를 겪었고 또 최근에도 한 10년 뒤에 겪고 있고 그전에도 사실 또 여러 가지 IMF라든지 위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어떤 건설사들은 이러한 위기를 정말 기회로 잘 활용을 해서 그 업계의 판도가 바뀐 사례가 있다. 그리고 어떤 건설사들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해서 상당히 뒤처지거나 아니면 진짜 지도에서 사라진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건 그렇게 이런 위기에 처해서 좀 제대로 대응한 건설사들의 성공 사례와 아니면 거기에 잘못 대응해서 실패한 사례들을 그 아마 지금 뭐 오디언스의 특성상 특정 건설사 이름을 실명으로 좀 그 직접 거명하시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익명으로라도 그렇게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대응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지금 우리 건설사들은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좀 뻔한 말을 하죠.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표적으로 호방건설, 중흥건설, 부영은 쉽게 말해서 성장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 관련돼서 부실자산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기반이 사실은 좋았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 시장이 위축되면 익스포저가 없는 회사들도 위축되고 사업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공공택지를 대거 분양을 받아서요.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공공택지의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 토지비가 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주택사업은 기술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금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아파트를 잘 짓는다고 분양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분양가를 낮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자금 구조를 잘 짜고 그리고 땅을 싸게 사느냐가 핵심인데 위기가 오면 이 두 가지 기회가 동시에 창출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PF 터지고 미분양 많아서 이제 주택사업 접어 뭐 이런 회사들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두 가지 조건으로 토지를 싸게 매입하고 그리고 금융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왔는데요. 위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드리자면 위기가 왔는데 고금리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공사비가 올라서 위기가 왔어요. 이거 건설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측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연준 금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금리 인하될 거에서 조금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냉철한 현실인식.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없는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오른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거 각 건설사보다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를 뚜렷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그리고 핑계대지 마시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좋아질 수 있고 어쩌면 이 위기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우문현답이라고 할까요? 훨씬 더 명쾌한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우리 뭐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대응책이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건설산업연구원의 그 김정주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PF 위기 상황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세분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측면에서 그 진단을 한 건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접합니다만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다시 드리는데 상황 진단과 향후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우리 건설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 마지막 그 이유는 이 위기를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냐. 특히 이게 건설사 혼자로서 되는 일이 아니고 아까도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정책 당국이 모니터링이나 여러 가지 그 대안 제시에서 좀 실기를 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을 포함한 정책 당국에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먹힐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좀 그 위원님께서는 좀 어떠한 추가적인 대응책이 효율적인가 하는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건설사 자체적으로 좀 가급적이면 뭐 대형사와 중견사로 좀 나눠서 이걸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이 위기를 좀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 발표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게 이제 이제 주체가 서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잘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두 주체는 이제 한쪽은 정책 당국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네. 그 지금 부동산 PF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 당국에서는 제가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실을 빨리 정상화해서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F 자산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동시에 공사비 인상과 금융비용 증가, 그다음에 공기 지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개발 사업장들의 대부분이 부실 사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부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 당국이 이것을 PF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부실 처리 시점을 좀 이제 분산시키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PF 대주단이 이제 지금은 뭐 만기 연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그 요건을 강화해가지고 만기 연장 못 시키게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PF 대주단이 그런 부분도 만기 연장도 예를 들어서 회차에 따라서 조금 동의 비율을 좀 차등화할 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금융기관들이 신규 PF를 일으킬 때 그에 대해서 지금 PF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사업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험 가중치나 충당금 설정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낮춰주는 오히려 그 시장에서의 금융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제 지원 부분인데 세제 지원 부분에서 이제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희들이 했으나 이번에는 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양도세 완화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적인 논란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두고 이제 구매층, 그러니까 구매 시장으로 들어오는 층이 있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가는 층이 있습니다. 구매층은 이제 새로 그 청년층이 돈을 벌면서 주택을 구매하고 또 동시에 그 나가는 층은 바로 이제 고령화가 돼가지고 주택을 매각하고 자산을 정리해야 되는 이런 이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양도세를 완화하는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제 부동산 시장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부동산을 이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러려고 하면 양도세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또 동시에 이분들이 내가 지금 살던 집이지만 지금 너무 커서 좀 더 작고 그 다음에 새 집 내가 살기에 좀 더 편리한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 요새 뭐 실버주택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신시장이 창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도세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도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이제 좀 협치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건설사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이 좀 필요합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1차적인 채무 상환 주체가 되는데 건설사들이 지금 유동성 부족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제 그 수주한 물량들을 준공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자금 투입을 해왔고 신규 수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건설사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뭐 건설 관련해서 이제 공제기관 이런 부분 기관들이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부동산 펀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 좀 우량한 건설사들한테 싸서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좀 극복시켜주고 또 동시에 그 중에서 부도가 나는 건설업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산업업계 차원에서 그 이제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건설 공제 관련 기관들이 이제 좀 그 보증료 수입 이런 것들을 축적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그런 식의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사 부분입니다. 건설사하고 금융기관 부분인데 지금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PF 부실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개발 사업의 하나의 참여자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스스로 손실을 분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건설사들은 무엇보다도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가지고 아까 이제 이광수 대표님 이야기하셨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유동성을 확보한 다음에 새로운 이제 저가로 땅을 매수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중소건설사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이걸 각자의 이제 역량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발표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그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건설사와 정책 당국 차원에서 특히 좀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 세제,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정책 당국에서 특히 좀 정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정창구 단장님께서 우리 그 해외 건설, 특히 이 PF가 수반되는 투자개발형 사업 내지는 시공자 금융 그 사업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건설사들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마디로 가장 큰 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 해외 건설로 또 눈을 돌리는 거겠죠. 근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해외 건설 뭐 지능, 그다음 해외 건설 금융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금까지 무지하게 많이 얘기됐는데 그렇게 실효성이 있었던 정책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건 좀 약간 좀 뭐랄까 독특한 시각인데요. 하여튼 지금까지 그 해외 건설 금융이 잘 안 된 그 이유가 해외 건설의 주체가
거의 재벌 그룹에 속하는 대형 건설 업체들의 운동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특혜 논쟁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정경 유착까지 얘기하고 또 그러한 재벌 건설사들이 과도하게 해외에서 경쟁을 해서 이게 과연 국익에 플러스가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항상 또 세간에는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해외 건설, 즉 대형 건설 업체가 주도하는 투자형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해외 건설 사업을 진흥해야 된다는 거기에는 또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러한 모순적인 과제를 좀 이렇게 아울러서 해결할 수 있는, 즉 대형 재벌 건설 업체들이 해외 건설에서 투자형 개발 사업을 통해서 해외 건설의 매출고를 올리고 그것이 좀 낙수 효과로서 국민 경제 전반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방안은 없나, 이런 게 있다면 정부나 이런 이걸 지원하는 각종 지원기관이 훨씬 더 좀 용이할 것 같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몇 가지 그 고민에 대한 고민이 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우선 그 해외 건설 시장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대항전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수 효과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해외 건설은 사실은 대기업 단독으로 수주하는 것도 있지만 해외 건설 시장으로 나감으로써 유관 산업들 그리고 관련 엔지니어링사들 뭐 일부 하도급 건설사들 최근에는 뭐 그 패키지 진출 그래서 IT 기업들 뭐 스마트팜 뭐 방산업체하고도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런 다양한 지금 요구들이 있는데요. 그밖에 뭐 해외 건설 시장은 국산 기자재 업체들의 어떤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뭐 원전 수주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SMR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국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해외 건설 수주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밖에 뭐 국내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발전기 제작 업체라든지 다양한 낙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밖에 저희가 항상 그 문제되는 국내 취업률, 국내 젊은 인력들 해외 진출에 있어서 사실 대기업들이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작년에 제가 그 텍사스주 테일러시 갔을 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요. 거기 젊은 삼성물산 직원을 비롯한 국내 인력들이 수백 명이 나가서 고급 인력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국내에 더 많은 젊은 인력들이 이런 우리 해외 건설 현장 더 나가서 국제기구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타 국내 금융기관들 여전히 덩치는 커지지만 우물안 개구리 성격이 많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일본이나 프랑스, 유럽계 금융기관들은 해외 PF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 금융기관들의 글로벌화에 좀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 밖에 국내 ODA 사업도 계속적으로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데 ODA 사업의 고도화에 우리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어떤 고도화에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기타 국외 감축 사업 등 그런 그 탄소 감축 경향에도 우리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끝으로 저는 싱가포르이 자국 영토보다 넓은 글로벌 영토를 베트남에서 가장 큰 VSIP라고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자국 영토보다 넓은 산업단지를 활용해서 해외 수출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일본, 유럽 업체, 미국 업체, 중국 업체 다 대기업 이상의 메가 프로젝트에 있어서 굴지의 기업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회 지원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도시개발 프로젝트 같은 프로젝트에 이런 싱가포르 사례와 이런 그 중국, 일본 사례처럼 다양한 국내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국내 이런 다양한
그 외화 가동률 획득이라든지 다양한 수익 창출에 있어서 해외 건설은 분명히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해외 건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또 연구 영역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해외 건설이 충분히 대기업을 지원해도 명분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해외 건설이 다양한 분야에 파급 효과 내지는 낙수 효과가 상당하네요. 그리고 또 지금 해외 건설이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향후에는 지금 이렇게 언급하신 다양한 분야에서 좀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지 좀 계량적으로 좀 통계적으로 좀 저희에게 데이터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게 대기업 재벌 그룹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우리 국민 경제에 이렇게 직접적인 플러스를 주는 산업이라는 걸 훨씬 더 일반인들이 알 것 같고, 그러면 정부나 지금 말씀하신 국내 금융기관의 미흡한 지원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되어서 오늘 이제 저희가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리 지금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 내지는 부동산 산업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세 가지 방향에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더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유용한 발표를 해주시고 제 질문에도 응답해 주신 그 세 분 전문가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포럼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